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역할 세 가지 보겠습니다. 유동성 재고를 통한 자산 전환, 거래 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지급 결제 제도 등 금융 서비스 제공. 얘는 세 가지 제목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앞서서 했던 금융시장의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금융기관의 종류, 은행과 보험회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은행, 보험회사 아주 아시는 내용이죠. 은행은 가게나 기업 등 경제 주체로부터 예금 받아서 그다음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주로 해주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자, 특수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고요. 뭐 일반 시중은행은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보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별을 합니다. 금융투자업자 보겠습니다. 뭐 좀 증권회사 아니면 이제 자산운용사를 얘기를 하는데 금융기관의 종류에서는 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투자 매매, 중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죠. 자,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키워드는 자기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 자기 책임으로 영업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투자 매매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투자 중개업의 키워드는 타인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 얘가 이제 중개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집합투자업은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투자 상품도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자산운용사도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업. 일임을 받아서 투자자별로 운용한다. 투자 일임업.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문제는 요 신탁업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재산이나 재산권을 수탁을 받아서 관리해 주죠. 그래서 고유 재산과 구분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요. 운영 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신탁업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자, 이 지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 예전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포괄주의 규율 체제. 자, 예전에는 뭐 은행법, 그다음에 뭐 증권 보험업법, 그다음에 뭐 증권 업법, 뭐 이렇게 다 이게 업종별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뭐 이제 방카슈랑스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투자형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영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포괄주의 규율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별 규율 체제, 업종별 규율 체제가 아니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동일하게 규율을 하겠다. 자, 은행에서도 보험 팔고요. 증권에서도 보험 팔고,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판매를 하죠. 이게 동일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다, 증권회사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규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규율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업무 범위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령, 부수 업무 영역이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겸령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제도를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자, 비은행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다 비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뭐 우체국 예금, 이런 데가 있겠죠. 신문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뭐 업무 자체는 은행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전국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 밀착형이죠. 예,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대출금리, 저축상품 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죠. 대출도 간편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저축 편의 제공, 상부상조를 위해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신용협동기구입니다. 뭐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고요. 우체국 예금이 예전에는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뭐 특징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보다 오히려 더 강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함정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함정이 되겠고요. 우체국 예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출하지 않습니다. 수신 업무만 취급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없는 부분인데 간혹 신용카드 회사 정도 나옵니다.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취급을 하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기능 없이 수신 업무만 취급한다. 이거 다 틀렸어요. 여신만 하는 겁니다. 네, 기타로는 선물회사, 증권금융, 자금중개, 유동화 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보겠습니다. 자, 수신 상품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금이죠, 예금. 예, 은행 예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다. 그 다음 저축을 위해서 하는 것, 저축성 상품이다. 저축을 위한 상품인데 시장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들을 우리가 시장성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축성 상품에서 아주 특정한 조건들이 부과가 된 걸 우리가 특수 목적부 상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유동성 상품이라고도 하는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유동성이 가장 높지만 반대로 수익성 또한 가장 낮죠. 유동성이 높으면 언제든지 돈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줄 수가 없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MMDA입니다. MMDA는 과로 넣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시장 실세금리 다 줘요. 각종 이체 다 돼요. 결제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돈 운용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비슷한 게 MMF가 있고 CMA가 있습니다. 근데 MMF나 CMA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것 뿐이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MMDA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저축성 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고요. 시장성 상품에는 CD, RP, 표지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 만약에 환매를 하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장 수익률로 매도를 해서 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부 상품의 종류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특수한 목적이 부과가 됐다 그랬죠. 주택청약, 주택청약을 위한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한 번씩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신탁, 금전 신탁입니다. 돈 맡기는 거죠. 신탁, 돈을 맡긴다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 불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은 나 여기에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위탁자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운용 대상 방법을 지정하는 겁니다. 불특정 금전 신탁은 전문가가 알아서 잘 운용을 해주세요. 수탁자에게 일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탁 상품은 위탁자의 돈이죠. 위탁자의 돈을 위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신탁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MF, CMA 나왔네요. 단기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MMF는 머니 마켓 펀드죠. 펀드.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왜? 유동성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인데 환매 수수료가 있으면 환매 수수료가 이자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가중 평균 잔존 만기는 120일 이내로. 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할 때 짧게 운용을 해라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CMA는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죠. 원래는 종금사에서 판매를 했죠.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증권형 CMA는 RP나 MMF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얘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수익률, 시장 수익률대로 되니까 아주 높은 수익률. 결제 시스템에도 이제 참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죠. 결제도 다 되죠. 경쟁력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죠. CMA, MF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펀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펀드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모두 다 판매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투자신탁 상품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 가운데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는 괄호넣기 문제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 수익률, 즉 시장 수익률, 보통은 이제 종합주가지수죠.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용되는 펀드를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그 다음에 환매를 할 때 3일씩 4일씩 걸리죠.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든 ETF든 모두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자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자, 부동산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 개발, 관리 내지는 부동산 관련 채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함정이 예전에 좀 나왔던 것인데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 배당형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 대표적인 우리 펀드를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로 구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한 번씩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수익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는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이게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우리가 투자 신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뮤추얼 펀드는 투자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증권도 주식이에요. 투자자도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제도도 주주의 자율 규제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관련 법률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입니다. 상법. 자, 이에 반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계약을 맺게 되고요. 발행증권도 수익증권이고 투자자의 지위는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이 서로 투자 회사와 서로 틀린 점이죠. 이 두 가지를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 그러면 수익증권을 하지 않고 뮤추얼 펀드로 투자 회사로 하니 조금 더 독립성,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단 투자 회사로 만들면 회사이기 때문에 임원이 있어요. 임원, 그죠? 그다음에 감사 다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신상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대출 상품이라고 해요. 뭐 기업대출, 가계대출 있죠. 예, 뭐 보험회사도 기업대출, 가계대출 다 합니다. 누구에게 대출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뭐 끝까지 가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뭐 일정한 기간마다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변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인데, 뭐 변동금리의 비중이 되게 높죠. 예. 과거에는 주로 변동금리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요거 틀린 내용이 되겠죠. 최근에는 변동금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일정 가상금리를 더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이 기준금리를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코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 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CD 유통 수익률을 가지고 주로 많이 정했는데, 이 CD 자체는 실은 거래 규모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CD를 통해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 자체도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CD 유통 수익률이 시장 금리하고 이 유통 수익률이 같이 가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자꾸 이제 들게 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수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8개 시중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예금을 받은 거죠. 예금 받은 게 자금 조달이죠. 그죠? 그래서 주요한 이제 예금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보금, 주택보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음, 금융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중평균 내서 우리가 지수를 산정한 것이 그게 바로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왔었냐? 후순위채와 전환사채 포함이 안 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누가 산출해서 발표를 하느냐? 한국은행에서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런 오답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디죠? 은행 연합회에서 산출해서 발표한다.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